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51억이라고 하는군요. 예금만 15억이라고 하는데 10몇 년 전 MB정부 때 신고한 재산의 3배나 됩니다.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나 봤더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2채나 재건축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재주면 공직보다는 부동산 쪽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돈을 어떻게 벌었냐, 돈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자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옥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 후보자 신고한 재산이 51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YTN 보도를 보니까요. 2016년 10월에 강남구 개포동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는데 그걸 10억 원에 샀어요. 그것도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듬해에 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초에 준공이 됐는데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집값으로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조금만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그렇지 않아도 강남에 여기 재건축된 아파트 114제곱미터가 15억이라는 것 믿을 분 없으시죠? 분양가는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시세는 평균 한 4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에 샀고 5억은 대출을 끼고 분담금 있어요. 재건축할 때 그걸 8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7년이 안 돼서 25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두게 된 거죠. 또 잠원동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처음 5년 동안은 직접 거주했지만 이후 10년간 세를 주고 보유만 하다가 또 재건축을 했는데, 이때도 재건축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신고한 아파트가 9억 7천, 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매도 가격이 31억 9천, 양도소득세 1억 2천, 이것도 뭐 10몇억 되는가요? 자, 이렇게 2번이나 강남 재건축 똘똘한 2채로 돈을 벌었는데, 혹시 강남 아파트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강남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양평은 계신데. 실망입니다. 근데 김정욱 교수, 네. 공직에 있었고 MB정부 끝나고 나서 뭐 특별히 뭐 했나요? 뭐 학교 총장 했죠? 예. 51억. 그것도 3배 늘었다.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많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거의 재테크의 달인.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부인에게 1% 정도 지분을 증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보니까는 홍보수석 당시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수석 당시에 재테크를 위해서 부인에게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분 1%만 양도하고 지분 1%를 가지고 있으면 대의원 자격을 얻게 되니까 재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엄청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억이 넘는 시가 지금 효과로 얘기되는 것이
얻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공직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재테크라고 하는 것에 충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면 이 당시에 왜 이런 과정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다른 서초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31억에 팔았다고 하는데 원래는 4, 5억 정도에 샀다고 얘기하니까요. 최소 6배에서 8배까지 뻥튀기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뭐 돈을 잘 번 것 아니면 재테크를 잘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직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다른 일이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 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 이런 보도,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아파트가 두 군데인데 잠원동, 개포동. 잠원동 아파트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장기 보유했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한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개포동 아파트는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김도수 대표, 이동관 후보자 해명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뭐 얼마 전에 나왔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딱 한 채의 거의 실보유에 실제 거주하면 거의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실제 보유하고 나서 실거주조차도 그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 해명은 그냥 말로만 해명이지 실제적으로 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한 채 똘똘한 한 채, 여기서 사실 실질적으로 똘똘한 두 채지만 예.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그 이렇게 세금의 정책이 너무 이제 한 채에 대해서는 특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까지도 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3배 이상의 장사를 그냥 그대로 남기면서 재산 행성을 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분을 1%를 줘서 부인이 이 역할을 해서 상당한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했으니까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너무나 빠삭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이걸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또 뭐 주식도 한 6억 정도의 뭐 주식을 가졌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도 수익이 매년 6천만 원 뭐 이상씩 나온 거 보면 재테크의 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동관 후보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례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 2019년에 채널 A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30, 40대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가 없어.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요새? 그 유명한 줍줍족. 현찰 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미분양 나오면 가서 사. 세금까지 거 뭐 좀 더 내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역설이 빚어주고 있다고. 진짜 실수요자는 돈 없어 못 사고 대출 안 해주니까. 돈 갖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딱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럴 때 사놓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팔면 돼요, 뭐. 장성철 소장, 아는 대로 했네요. 그 얘기 잘하네요. 본인이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뭐 아파트 두 채 마련하고 하니까 아주 경험상 나오는 얘기를 아주 알기 쉽게 쏙쏙 잘 얘기를 했다.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은행이 일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은행 일치 완전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은행 일치라고 보면 네. 장성철 소장은 네.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 말을 저기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뭐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겠지만 본인이 뭐 저런 양심 있는 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언론장악 문건 같은 경우도 홍보수석실 이렇게 딱 박혀서 나오잖아요. 자기는 안 했대요. 홍보수석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인데 뭐 저런 얘기를 교원영색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비판할 문제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문제제기만으로도 방통위원장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윤석열 정권의 검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가라는 비판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뭐냐면 불법적인 것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또한 자기 재테크가 밝아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해서 부자야라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이동관 후보자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 장악을 잘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속전속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빠른 시일 안에 KBS, MBC 공영방송을 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화시키는데 최고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술자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이제 저 정도였으면은요, 이미 계획을 딱 세워놨을 거예요. 스케치 다 그려놓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계산까지 다 끝내놨을 겁니다. 그거에 이제 여권 관계자들은 믿음직하다, 진짜 저렇게 빨리 해가지고 이제 패널들도 공정하게 하고 사회자도 바꾸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더 한번 의도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우리 김준혁 교수 들어보실 때 저 발언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코미디죠 뭐. 놀랍지 않나요?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가지의 전문가입니다. 하나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그 그렇죠. 교육 전문가고, 또 하나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저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건데, 본인은 어쨌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널A 외부자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김종욱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덕적 이 감수성,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1%의 지분을 주고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일반인들이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공직자였고 당시에도, 그리고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었는데, 아니 본인이 공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재산의 이익까지 얻기 위해서 그것이 설령 합법적인 방식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게 되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많이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과연 공직에 나갔을 때 도덕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이 방통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맞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김종욱 교수, 남들이 꺼리던 대의원을 맞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그 재건축한 것 자체가 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궤변을 벌이는 건데요. 아니,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평수 넓어지게 되고 아파트 다 좋아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나중에 부가 창출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만약에 홍보수석 때 이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면 그다음 MV정부하에서 홍보수석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권력이겠습니까? 근데 방통위원장은요, 방송도 있습니다만 통신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행위 자체가 나중에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활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앞으로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건 명확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본인이 행해야 될 자리가 엄청난 부를 양산할 수 있는 통신사업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근데 과거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철저히 밝혀서 그 사람이 왜 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원인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궤변을 계속 늘어놓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수석인데 홍보수석이 만들었다고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을 자기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를 들면 사업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내가 조합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어가지고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재건축 전문가 얘기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지분의 1%를 아내한테 넘긴 거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두수 대표, 제가 이쪽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대의원 되는 게 그렇게 남들이 다 안 맡으려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고생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재건축 조합 대의원 되면은 나중에 뭐 아파트 배정할 때 높은 층이라든지 전망 좋은 데라든지 이런 데 좀 우선 고를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떠도는 말은 이런 재건축 주택 조합장을 하면 아파트가 세 채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임원이 되거나 대의원이 되면 그 자체가 혜택이 분명히 있는 제도고 저는 뭐 정말 부러운 게 1% 지분을 쪼개서 그런 걸 얻는다는 걸 여기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제 부러우세요? 예, 부럽습니다. 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 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인을 내세워서 근데 그게 이제 홍보수석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직후에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야 정부에서 주요한 정말 직책을 맡고 있는데도 저런 정도로 재테크면 적극적으로 나서는구나. 아 정말 내가 순진하게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의원이 어느 정도 힘이 센지 제가 하나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죠. 예. 왜 대의원을 하려고 하느냐, 왜 조합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의 가장 핵심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예, 그 시공사 어느 시공사를 선정하느냐, 그 권한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뭐 롯데다, 하나다, LG다, 현대다. 이 강남의 아파트는 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이 건축 시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남는 차액도 많고요. 그러면 어느 건설회사가 이걸 시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기업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강남에 또 어느 현대 아파트다, 뭐 LG 아파트다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것을 선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리가 대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부인이 이제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강남 주민의 대의원이 아니에요.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대의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입김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지금 조합장 이상의 권한과 실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파트를 갖다 건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아내가 대의원이 된 거 이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만 갖는 것도 모자란데 여기에 더해서 금력까지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맹자가 이야기한 사양지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12년에 대의원 자격을 이동관 후보자 아내가 얻었는데 2012년이면은 홍보수석 때가 맞나요? 그때는 아니겠죠. 그러나 아마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때니까요. 예. 그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수석은 2010년까지 했으니까 홍보수석 끝나고 나서 대의원 자격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우리가 그 책 안 잡히게 정확하게 사실 파악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그 기사 내용이 보면요. 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2010년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다고 얘기를 해요. 지분은 그때 넘겼어요. 지분은 지분은 2010년에 넘겼으니까 네. 된 건 본인이 홍보수석을 하면서 이 재건축이 된다는 정보를 알았을 거고 정보를 안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아하. 부인에게 지분 1%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미 본인은 재테크하려고 준비했다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오히려 시작이 더 나쁜 되는군요. 거죠. 이건 오히려 2011년, 12년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민간인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특보가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이때는 본인이 홍보수석이었는데 아내한테 넘겼으니까 더 악질이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오늘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재건축도 제가 잘 모르고 또 이 주식은 정말 더 모르는데 그 기사도 있어요. 주식 신고 6억인데 배당금이 5억이다. 장성철 소장, 배당금은 뭐예요? 1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면 예. 연말에 사업 실적을 다 이제 내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예. 주주들에게 주는 이익금 나눠 갖는 거죠. 근데 배당 소득이 3년 동안 5억이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5억이 아니라 3년에 5억이면 예. 그래도 1년에 한 6천만 원? 뭐 이 정도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한 4천만 원 정도 배당 소득을 받고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를 배당 소득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오늘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고한 주식이 6억인데 배당이 5억이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문제는. 왜냐하면 5억 정도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 보유액은 6억은 훨씬 넘는 것 아니냐. 많이 훨씬 넘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것도 뭐 청문회 과정 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는. 주식이 보니까 그 굉장히 우량주들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주식 제가 보니까 한미약품이 있더라고요. 이 한미약품이 굉장히 좋은 그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냥 최고 우량주를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주식 산 비용보다 배당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주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해서 뭐 다 폭망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 저도 배당 받아봤지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동관 씨 예금이 15억, 부인이 8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찰화 시킨 거죠. 현찰화 시켜서 아마 예금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백지신탁 딱 위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배우 예를 들면 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그 맹점들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들 다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편법들의 길들 다 만들었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내용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그 삼남매의 주식이 각각 이제 막내 아들도 이제 28살인데 1억 이상의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아들이 과연 1억이 넘는 주식을 살 정도의 경제적인 역할을 해왔느냐. 그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 삼남매 전체가 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주식을 갖다가 차명으로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5천만 원 이하로 정여를 했는데요. 아들은 정여세를 냈어요. 뭐 천 얼마 그 왜 냈냐 그랬더니 주식을 전용해가지고 냈대요. 그게 이제 1억 얼마의 주식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에 의하면 위탁 종합 계좌에 17억이 들어있답니다. 17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주식을 살고 팔고 하기 위해서 돈을 이어놓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17억이 있는 걸 봐서는 최근에 공직 후보자가 된다고 하니까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직 후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그 회사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후보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요. 만약에 뭐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개 그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후보자가 되면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예금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가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연 6천만 원
이렇게 이상씩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해서 6천인데 이렇게 그 배당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식을 돌린 돈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가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충분히 아마 주식에서도 충분한 어떤가의 특정 주식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좀 놀란 부분이 재산 규모도 규모지만 예금이 15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찰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찰이겠죠. 현찰을 15억씩 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합할 정도가 현찰로 있다.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보유 예금이 상당하던데 한덕수 총리는 자녀가 없어서 뭐 쓸 데가 없어서 쳤다고 해도 이렇게 현금을 15억씩이나 통장에 넣어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세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세이노의 어떤 그 닉네임을 쓰는 분이 하도 좋은 글을 많이 써서 그걸로 이렇게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추천을 해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쓰셨어요. 그분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모은 분인데 본인한테 맨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하도 많아서 이제 글을 이렇게 하나 둘씩 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 생각하는 그건 다 허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쓴.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뜻인가요? say no인데 이제 그의 필명입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글구가 확 들어왔냐면 공직에 있거나 또는 월급쟁이로 있으면서 돈이 몇십억을 혹시 모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아무리 겉으로는 인품이 고고한 척 또 훌륭한 척 점잖은 척 해도 그 내부로는 뒷돈 받고 나쁜 짓 했던 개 XX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동관 씨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51억이고 예금이 15억이다. 이제 재건축으로 뭐 하고 주식으로 이렇게 벌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 걸 잘하면 그냥 그 일로 해야 돼요. 김준혁 교수님 잘 아시지만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항상 불행하고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공자가 그 자기 제자 자로하고 이야기할 때 자로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자가 그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기원전 500년 전에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때 그 공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로야 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일반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이제 권력을 얻고 또 돈을 얻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높은 지위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는 순간 그 사람의 마지막은 불행이었습니다. 지금 이동관 수석이 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 얻으려고 하면 저는 글쎄 그분의 인생이 과히 좋은 결과로 마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추구하려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내려놓아야죠. 권력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취하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아까도 부동산 문제 비판하는 거 들어봤는데 문제는 이제 공직을 맡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고 그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말은 참 번지르르해요. 실제로 그랬는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부분이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시나리오란 단어가 어떻게 공교롭게 들어있는 거 보고 저는 아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명한 그 영화 대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라는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대사가 있었죠. 근데 이 두 분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제 말은 뭐 저는 그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 분명한 거예요. 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유시민, 김두관 두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두수 대표. 예, 잘 압니다. 전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조국 사태 때 그 최상해 총장인가? 동양대 그걸 총장.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비판했지만 본인이 한 글은 싹 잊고서 이야기한 건데 저 이야기 뭐냐면 저 김두관 의원이 당시 80년대에 경북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음에 이제 동양대학교의 전신 행시로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학교 유일한 도시사 출신 국회의원이 된 그리고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동양대학교 최승혜 총장이 또 김두관 의원의 은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고 또 학교가 거론되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건데 저걸 이제 폭로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압력을 넣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동관이라는 이 양반이 자기가 했던 학폭 이야기에 뭐 저보다 더 심한 이야기 뭐 이제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 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 양반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이거에 완전히 약간 이중적인 사고와 이중적인 그게 당연히 분리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모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는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그 퇴교 조치라든지 처벌을 완화시키고 이런 걸 행사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존재 자체가 압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정욱 교수, 네.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 학폭 문제로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했을 때가 청와대 대변인 때인가요? 홍보수석 때인가요? 아마도 홍보수석 때인가요? 네. 정확히 그 자리가 네. 존재 자체가 압력인 자리 아닙니까? 뭐 압력인 정도가 아니죠. 청와대에 있는 그것도 수석이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면 일반 장관들도 벌벌 떱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중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 자체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인데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압력으로 느꼈고 뭐 압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아들이 심각한 문제에 걸렸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거고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행사가 됐겠죠. 근데 이 이사장은요 사립학교법상 교장에게 압력을 넣으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압력도 행사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릴 행위까지 이중적으로 하게 만들어낸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제가 볼 땐 매우 잘못되어 있는 행태인데 본인은 이거 잘못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화통화만 한 것이 뿌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죠. 진짜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역모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뿐이 아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폭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참 그 본인이 멘탈 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참 담대하다.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막 어쨌건 사회적 논란, 부모 일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그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2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저기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요, 제가 무슨 그런 비난한 게 식으로 아니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장성철 소장, 사회자가 인신공격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꿋꿋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은 부모의 근데 저도 거울이다. 김종배 씨는 사회자가 아니었고요. 상대 패널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분이 사회를 봤었는데 저는 김종배 씨의 저런 반응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정경심 교수도 유죄받아가지고 감옥에 있고 1심에서 뭐 조국 전 장관도 2심 받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은 결국에는 패널로 나와서 조국 전 장관 편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동관 후보자가 저런 얘기를 했으면 본인 자식이 학폭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 당시에 좀 몇몇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참 멘탈이 대단한 분이다. 멘탈이 정신력이 강한 분은 저 이동관 수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또 지난번에도 그 뭐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많고 네. 지금 이렇게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저 멘탈 갑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도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 정치본색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보탰지만 지금 와서 참 죄송한 일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지금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제가 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지금 와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혹시 장성철 소장 국민 앞에 죄송하거나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점점 바뀌고 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일찌감치 문제가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엑스파일 터뜨렸잖아요. 그 얘기를 가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보수파 진영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뭐 비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파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원래 생각이 좀 맞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러려고 저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 분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거를 보호하려고 정권 교체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참 회한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근데 그렇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나아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참 저도 점점 참 그 당시 제 행동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쪽으로 제 생각이 점점 변하고 있고요. 한 저번 주에도 저도 저런 얘기를 한 방송사에서 했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막 저랑 우정을 나눴던 패널들과 싸우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돼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라는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이럴 줄 몰랐다 하는 발언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요즘입니다. 가장 큰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이제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수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진솔하게 위로하거나 사과하거나 국민들께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 부산 자갈치 시장 가서 되게 활짝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는 옆에 있고. 보통 대부분의 전임 정권의 대통령들이나 통치자들은 그럴 경우에 부인은 그 수해 현장 가서 수해 봉사활동하거나 뭐 이재민들 위로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그런 모습 보이지도 않고 되게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유족들 위로 안 하시면서 거기서 활짝 웃는 모습 보이는 게 이게 최고 통치자로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에 빠져 있는데 장어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언론이 찍어서 보도를 했다면 이동관 후보자 말대로 공산당 언론이라는 비판 받을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게 국민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그 사진이 어디 사진이었냐면요. 대통령실 제공 사진이더라고요. 네. 기자가 따라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사진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이라는 거를 보고 이 제정신인가? 보좌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보좌진들이 모여서 이 사진을 낼까 말까 아니면 어떤 사진을 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논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자 이거 사진 요거 배포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지시와 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너무나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좌절감을 좀 느낀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저렇게 좀 신인규 변호사처럼 제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아직은 조금 좀 아직은 좀 하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윤석열 정권이 좀 시퍼렇게 지금 권력이 세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는 순간 장성철 소장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10월달 이후에 많은 방송에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못 나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신대로 이재명 당대표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잘못돼가는 길 제가 뭐 비판하고 평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치 안 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 공개하기 시시라니까요, 형님. 하루 전날에 YTN 밤 방송을 마치고 둘이 이제 같이 일산 집으로 가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때 저는 저게 그 엑스파일인지 몰랐고 형님 그 이상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바로 같이 하는 방송이 짜자자자작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잘렸죠. 장성철 소장 앞날이 좀 걱정됩니다. 그때 1차로 짜자자자작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보수 참칭 패널 이렇게 하면서 또 자자자자작 잘리고 참 그러면서도 붙어 있는 거 보면 실력은 있나 봐요. 아니 그거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패널로 하는 거겠죠. 다 인맥인 것 같습니다. 저기 배공기 앵커님께서도 잘리셔가지고 동병상련으로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관 후보자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한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적폐 수사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6-7번이나 소개했냐 안 했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철석같이. 그러더니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그럼 변호사 선임을 뭐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서류 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때 윤대진 보호하려고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 이건 법의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났다고 100여 명을 기소하고 보고 합계 130년. 이런 정도의 그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 제대로 했을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참 믿기지 않는 게 김준혁 교수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영상은 봤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런 영상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근데 참 어이가 없죠. 근데 말 잘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잘했는데 아니 자기가 저렇게 대놓고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또 지금 충성서약을 하고 가서 달라붙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까지 권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얼마 전에 저 양평 군수가 74세 노인한테 전화해서 막말할 때 그 노인분이 아니 평생 군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평생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권력 잡고 있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저렇게 하느냐. 근데 이걸 다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이구나.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저런 이동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 불감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까 참 걱정입니다. 김정은 교수님, 저렇게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싹 앉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볼 때 변희재 대표를 제외하고는요. 다 과거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거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공격의 핵심적인 것은 적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핵심적인 공격 라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은 변희재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과도 손을 잡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놀란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저기 다 문서가 나왔잖아요. 2017년, 2018년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조사서, 검찰 조사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사서 내용의 최고의 수사 책임자는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어요. 아마 보고가 됐겠죠? 내용이 뭡니까? 소위 MBC를 와해하려고 하는 공작이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요. 간부진의 인적 쇄신,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그다음에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서 MBC를 와해하겠다. 그럼 이걸 보고받은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직임에 와서 그 문건을 만들려고 지시했던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앉히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런 악을 행한 사람도 써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우리는 봉착해 있고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을 지금 뭐 후보자죠. 보위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언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이든 방송이든 때려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거잖아요. 이건 거의 파시즘이에요. 제가 볼 때. 이은주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비난 영상 봤을 겁니다. 보고 미끼로 삼겠지요. 지금 대통령 밑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자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죠. 하자가 다 미끼고 아킬레스건이라서 충성맹세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약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이 또 청문회에서 이 문제 맞습니다. 맨 먼저 터뜨렸던 거 아닙니까? 그 최은순 씨 문제를. 레몬님, 이동관을 수사한 게 윤석열 지검장 아니었던가요? 윤석열을 비판한 게 이동관 아니었던가요? 이제 둘 사람이 서로를 위해 일한다는 게 참 혐오스럽네요. 김원일님, 저런 인간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흑수저님, 이건 청문회에서 틀어줘야 됩니다. 김영민님, 자식 앞에 어떤 얼굴로 살까 이동관은. 남자친구 상식이님, 장성철 소장님 역경은 극복하셔야죠. 힘들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 소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자친구 상식이님이 이런 글도 주셨네요. 아까 장어 사진 얘기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 장어로 좀 때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까르페디엠님. 그분께 저 클린지포 하나 드리시죠. 네, 아직도 수해 복구 작업 중인데 그들은 이미 잊었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동관이 그렇게 잘 방송 장악하는 그걸 다 보고서 아 이제 이 사람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앞서서 대통령 지위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자기를 비판한, 예를 들면 뭐 장제원도 마찬가지고 또 강원도 지사도 그랬고요. 이동관도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공격까지도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관대하다. 그 왜 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왜 안 품어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재미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기용해서 쓰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그 유시민 씨 표현하면 쑥끝 침팬치 대장의 위용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의 국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좀 약간 뜬금없고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 카르텔 얘기인가요? 이제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권 카르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철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충 압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돌파가 될까요? 이걸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과연 잽이 되는가 궁금하고요. 대체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 분석하려고 할 때 장성철 소장이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 왜 이것만 합니까? 뭐 오늘은 뭐 다른 거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뭐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거 왜 안 다루십니까? 막 이렇게 시비를 가끔 거시는데 지금 해요? 그걸 오늘 시비를 걸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떤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방송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며칠째 이것만 합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것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거를 하면 이동관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알며 최은순 문제는 어디서 알며 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궁금하시면 그거 보십시오. 예, 그렇게 부탁하려고 네. 내가 생각을 했어요. 민주언론실천시민연합에서 조사한 걸 보면 이동관 관련해가지고 종합뉴스에서 보도를 한 게 리포트로 보도를 한 게 KBS, MBC 빼고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이템으로 다루지 말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아침 시사 프로 쭉 보니까 오늘 거기에서 주요 프로그램 뽑은 게 1번이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 발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이 이거 뭐 철근이고 카르텔.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방송사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철근 드라이브 한번 살펴봅시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단순한 기강회의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안전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안전이. 근데 지금 저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나 숨진 그 부분이 더 지금 중요합니까? 왜 갑자기 철근 얘기가 나온 겁니까, 김 교수님? 이건 전행적으로 화재 돌리기죠. 그러니까 화재 돌리기, 물타기가 가치가 있는데요. 화재 돌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수해라고 하는 이 문제. 또 하나는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혼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나올 때 이동관 씨가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할 때 난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김건희 고속도로 화재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는구나. 또 하나는 나 이동관이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센 발언을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LH 이 카르텔 이야기도 보면 완전히 지금 그 국토부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해와 김건희 이런 걸 양수 겸장으로 자기들이 하면서 화재를 돌리면서 국정조사까지 이야기하면서 물타기까지 하는 그런 차원에 나와서 대통령도 발언하고
원내대표도 발언하는 뭐 잘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욱 교수, 네. 좀 뜬금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치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오죽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려고 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분노가 반영된 거라고 얘기하면 국정조사를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얘기하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못 받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건 또 국정조사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다가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철저하게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얘기다. 근데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일부러 했을까? 아마 이거 대통령의 지지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소위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언을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이번 소위 이 철근 게이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서 하청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답답하고요. 더 탐사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만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걸 보면 얘기가 5월이 아니라 지금 9월, 10월쯤에 노선 변경이 됐을 거란 얘기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보고서의 쭉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5월 달에는 전혀 변경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도 보고서에. 근데 9월, 10월, 11월 사이에 매우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진짜 철저히 파헤쳐야겠다. 왜냐하면 5월에는 아무런 얘기가 되지 않았고 5월 이후부터 전반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9월, 10월, 11월 달에 만약에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철저하게 제가 볼 땐 권력형 게이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들을 미리 봉쇄하려고 하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측은하기 그지없고 한심한 하나의 행태, 전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정부나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기후변화로 호우도 극한호우라고 부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집중호우로 50명이나 사망 실종하는 인명피해가 나고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나 희생되고 그랬으면 전국의 지하차도 침수 방지 대책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또는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설마 안 할까요? 그래도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그걸 먼저 지금 대통령실이 이야기하고 여당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철근이 빠졌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지금 여기 아파트에 철근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무너져서 14명이 숨지고 이랬나요? 숨진 사람은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죠. 주차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가 났었죠. 이게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게 건설 카르텔이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게 설계 때 그 설계한 사람들 이게 이 공법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중간 기둥을 세워서 위에 했는데 이건 기둥만 세우고 이 중간 볼을 없이 그냥 위에 평면으로 설치하는 무량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계에 철근 연결이 없었답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의 문제인데 그럼 이건 실무적인 책임자 문제고 그 실무적인 책임자를 족치면 될 일인데 여기에는 전 정권이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까지 소급해요.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때는 하나도 안 물으면서 이 실제 수사를 들어가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실무를 족쳐야 될 거는 요거는 놔놓고 전 정권 탓이다. 전 정권 건설부 장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야.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참사 났을 때 맨날 전 정부 탓하고 그러니까 그때 박지원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경복궁 무너지면 대웅군 탓할 거냐. 그러면 지금 경복궁 무너지면 대웅군 때 수사할 겁니까? 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다 문재인 정권 탓이야. 그리고 딱 LH 봐보세요. 언제 거까지 전수조사하냐? 9년 전 거까지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권 거는 안 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권
이때 발주된 것만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책임이 없다. 그냥 박근혜 이명박 정권 탓이다.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식의 화제를 좀 돌리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연초에 3대 개혁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공무원, 뭐 연금, 교육, 뭐 노동개혁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되게 국정 가치와 지표가 과거지향적이에요. 다 그냥 카르텔로 야 과거 잘못한 거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 빨리빨리 조사해 수사해 처벌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과연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담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비판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국민들 제가 보기엔 선전선동하기 좋은 것 같아요. 봐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잖아. 설계 잘못했고 LH공사 하던 나갔던 사람이 그냥 수주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국민의 생명관정을 위협해. 다 화제 돌리기 좋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철근 누락으로 지목된 LH 15개 중에 13개 단지는 윤석열 정부 때 준공사한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던데 저는 이런 대응이 사실은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요.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참 못됐다. 정말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님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장어 들고 웃는 사진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분노가 치밀어요. 어떤 분노냐면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아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보수 언론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다 양평고속도로보다도 지하철도 참사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나쁜지 막 분노가 치밀어요. 일단 좀 화를 좀 가라앉히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난 지금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요? 제 아내가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쓴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너무 윤석열 대통령 비난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언제 세게 비난했니? 그때 제가 글을 올린 게 오송 지하차도에 가지 않고 자갈치장 가서 이렇게 장어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당신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유가족들 위로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도 이제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언제 갑자기 이런 걸 갖고 모욕죄 이런 걸로 당신 고발해서 감옥 보낼지도 모른다는 요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애송이라 괜찮아. 지금 센 사람들도 많아.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 LH 카르텔과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카르텔 관련된 사람들 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검찰 카르텔은 어떻게 할 거고 본인들과 관련된 카르텔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더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다 조사한다. 이제는 검찰의 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감옥 보낼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야,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군사 정권 시절보다 지금은 더 감옥에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발언하지도 못하고 방송도 대통령실에서 주는 자료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수님은 안 들려오세요? 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저 뭐 그래도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뭐 깡으로 살아왔는데 아유. 근데 이제 두렵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세상에 됐는데 이게 이제 공포정치 아닙니까? 어떤 일을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두렵다. 장성철 소장 이런 공포를 얼마 만에 느껴봅니까? 저는 처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전두환 때도 우리 그렇게까지 공포스럽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생이라서 최루탄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 이러한 삶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저 문재인 대통령 비판 많이 했고 이재명 후보 비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좀 방송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딴 일을 좀 알아봐야 되나? 우리 광화문 살롱에서 빵이라도 좀 구워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빵이라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예. 빵 그런 어려운 일을 배워서 예, 해야 예. 되나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맨날 빵 네. 같은 거 하려면 진짜 힘들고. 그래서 야 이게 현실적으로 직접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공포 정치를 우리가 지금 왜 느껴야 됩니까, 김도수 대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제 미래를 보고 미래 해야 될 과제를 지금 현재 해결하는 건데 이 양반은 그냥 금사마인드인 거예요. 과거를 추궁하고 과거 문제를 분질러서 자기 지지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프로세스에 메신저를 이용해서 개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국회의원 그 체포 동의안 낼 때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다. 이런 거는 일일이 개별 사건의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뭐 장황한 연설한 것도 유례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부인 지금 수사를 해서 다시 둘 다 구속시키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무례배식으로 구니까 조국 장관 가족들도 일체 다 자격증 포기하고 가랑이 밑을 소위 그 무례배 가랑이 밑을 한신의 심정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과하지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 그건 자체는 전부가 다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아니, 김정은 교수,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주인된 권리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를 충격을 줍니까? 매번 조금만 있어도 압수수색하지요, 살탈 털지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야스차 뭉크라고 하는 사람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폴란드와 터키의 포퓰리스트가 당선이 되니까 국내외에 적으로 지목한 세력들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더라.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이겠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기관은 국민의 뜻을 부당히 왜곡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둘 다 없애야 이게 제가 볼 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퓰리스트 정당, 집권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소위 학자들이 지금 평가를 해서 만드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요 거의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적과 아로 정치를 분리시켜서 그냥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전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만약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세력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이 공포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장성철 소장님이 느끼는 공포심의 수준을 저는 4월 이후에 느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을 응징을 하려면 민주당이 혁신을 잘해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혁신이 되네 마네 뭐 혁신을 해체하네 마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요. 아니 그냥 그걸 보시면 그것도 되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답해요 진짜. 그 시대착오적인 공포 정치, 그거는 분명히 지금 역사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겁먹을 국민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낡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정확한 지적. 잘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이 더운데 조금만 역사책을 보시고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제가 분위기를 좀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훨씬 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통령한테 혼날까 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 때 질까 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정말 민주당이 혁신도 잘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할 겁니다. 잘하면 돼요. 아니 그 저 민주당 문제고 지금 뭐 두려워하는 용산 잘하면 돼요. 잘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논의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만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참모들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나 여기 내년에 나가더라도 어느 자리를 하나 보장받고 나가야지 나 여기서 잘리면은 완전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숨 부지만 하는 거.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박근혜 정권 이때부터 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런 식의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전두환 정권 때 기자를 시작했습니다만 돌아봤을 때 이 정도까지 언론이 심하게 눈치 보고 해야 될 말 안 하고 그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탄압이 심해서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쓰려고는 했거든요. 못 써서 그렇지. 지금은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국민들을 자꾸 가리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픽스 구독자 지금 46만 5천 명인데 곧 50만 되겠지요. 50만 달성 이벤트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9만 될 때까지 응모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753명 응모해 주셨는데 1등 당첨되신 분 베트남 여행권, 럭셔리 여행권 2장 드리고요. 또 20분께, 그러니까 정답은 50만 명 달성하는 날짜를 맞추시는 겁니다. 또 20분께 광화문 살롱의 베이커리 종합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스픽스몰 그랜드 오픈했는데요.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또 판매하는 상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을 좀 모아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순서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